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급상승했는데, 문화적인 강국외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업들 있죠. 삼성, 현대, LG 제품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국이 많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인들 이러면은 열정적이고 이제 근면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좀 많이 각인이 돼 있어요. 미국인들 눈에는 한국인들의 패션이라면은 세련됨 플러스 단정함이 공존한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신경 쓰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준대. 자,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 패션은 어떤가?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데, 이게 단순한 개인적인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문화적인 배경하고 사회적인 구조에 기인한 집단적 특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인과 한국인의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들을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는 또 집단주의 하면은 집단 속에서 살아간다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좀 조화를 잘 이루고 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훈련을 받고 살아왔고, 그 다음에 좀 눈치라고 하죠. 좀 분위기 파. 주변에 내가 혹시나 누구에게 좀 피해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국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아주 중요하죠. 자,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라고 하는데, 미국식 개인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남에게 도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모든 건 네 스스로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개인을 속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로 인해서 미국인들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고가 되게 높지만 계획보다는 순간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국 사회는 암묵적인 규범이라고 하죠. 좀 약간 눈치 문화인데 이게 강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줄 서기, 조용히 하기, 남을 배려하기 같은 행동은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죠. 반면에 미국은 명시된 규칙은 잘 따라요. 규정이 있으면 잘 따르지만은 그 외에 규정이 없거나 이러면은 개인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사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또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비행기 문화 자체에 대한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비행기 이용이 상대적으로 늦게 대중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여권이 풀려가지고 자유롭게 해외여행이 가능해진 게 1980년대 말부터 여행 자유화가 돼가지고 가능해져가지고 상대적으로 늦게 대중화된 이런 비행기 문화 때문에 서비스 이용할 때 예의가 강조되는 문화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은 오랜 항공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소비자 중심의 항공 서비스가 자리 잡아가지고 승객들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주는 비행기 스튜어디스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 딱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훨씬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렇게 큰 트러블을 만들지 않는 그런 승객들로 여겨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의 조화와 효율을 중시해 온 데 따른 자연스러운 어떤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미국인의 모습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매우 흥미롭지만 조금 민감한 주제가 될 수가 있는데, 왜 한국인인 척하는 동양인이 있을까? 첫 번째로 보면은 한국 여권의 국력과 이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권 파워를 본다면은 2025년도 기준으로 한국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192개 국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1위인 싱가포르가 2위인 일본에 이어서 3위 정도가 되는데, 뭐 2위 일본이라고 해도 한국과 그래서 193개 국가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그런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이 가지고 있는 이 국력과 이미지가 상당할 수도가 있겠죠. 그래서 입국 심사를 할 때도 한국인이라고 그런다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빠르게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 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나 어떤 중국, 중동,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들은 한국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하거나 추가 질문이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한국인인 척하면 보다 더 수월하게 입국 심사나 통과가 훨씬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미국 사람들에게 동양 사람들 잘 구분하실 줄 아나요? 이러면은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관념 속에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자, Asians look alike라고 해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런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동양인이 I'm from Korea라고 하면은 뭐 입국 심사관뿐만 아니라 자,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도 자, 외모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는데 그런 말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여행을 할 수 있거나 뭐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점을 좀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 본다면은 자, K컬처의 위상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이 정체성 자체가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인들은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기타 아시아인들을 어떻게 인식할까? 일본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80년대 일본 경제가 아주 발전을 해가지고 90년대, 2000년대까지 해서 대표적인 그때 인기를 얻었던 일본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전자 가전 회사를 생각한다면 뭐 소니가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 회사는 도요타나 혼다가 지금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 인식에는 일본인들 이러면은 정중하고 질서정연하면서 자, 고급 기술과 전통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이미지가 강하지만은 2차 대전 이후에 전후 세대들한테는 경제적으로 경제 강국이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일본이 미국에 대적해서 이제 싸웠잖아요. 그래서 적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미군들이 태평양 전쟁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반일 정서가 상당히 많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이제 70년대, 80년대 이후 오면서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제 변화를 했죠. 그렇다면 이제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 최근에 그런 이미지가 되게 이제 급상승했는데, 자, 2000년대, 2010년 정도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2010년 초반에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캔자스, 약간 촌동네 비슷한 곳이에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보통 이제 미국 시골 지역을 가보면, 그 큰 트럭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트럭들이 지나가면서 그때 강남 스타일을 연주를 음악을 틀고 막 재밌다고 그 뜻이 분명히 뭔지도 모를 건데 그런 미국인들이 자, 한국 케이팝 음악을 이제 듣고 이제 즐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좋아진 어떤 문화적인 강국외국으로서의 어떤 한국의 이미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업들 있죠. 삼성, 현대, 그리고 대표적인 화이트 가전, 백색 가전을 보면 LG 제품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국이 많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인들 이러면은 열정적이고 이제 근면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좀 많이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하면은 조금 예의 바르고 점잖고 조용하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지만은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보다 더 열정적이고 다이나믹하면서도 근면한 사람들이다. 자, 그리고 뭐 당연히 자, 교육 수준이 높고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밝은 직견들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렇다면 이제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중국인들의 이미지는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약간 중국 때리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자,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19세기 말에도 좀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1880년대 중국인 금지법까지 생겨가지고 이제 중국인들 때리는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좀 양극단으로 갈리는 편이에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미국인들이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뭐 대규모 경제를 가지고 있고 인구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가장 유학생 수가 미국에서 많은 게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혜택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부정적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뭐 중국은 또 정부를 통제하고 이제 스파이 문제가 또 생겨나죠.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팬데믹 관련된 것 때문에 어떤 동양 사람들, 특히 이제 중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트럼프 행정부 때, 뭐 바이든 때도 그렇지만은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 어떤 정치적인 긴장 관계 때문에 일부 미국인들한테는 자, 중국이 조금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나 미중 관계가 이제 악화된 이후에는 자, 입국 심사에서 이제 중국 국적자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양 사람들 이러면은 뭐 당연히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남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많이 건너간 동남아 국가 출신들이 누구냐면 이제 베트남 출신들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1975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보트 피플들로, 난민들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참 재밌었던 게 이제 수십만 명의 난민들을 미국이 이제 전쟁 때문에 좀 미안했죠. 남겨두고 간 베트남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 때문에 난민들을 미국으로 받아줬는데, 미국이 50개 주가 있는데 각 주가 이제 분담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가 어느 정도 할당 숫자를 주면은 자, 우리 주에 베트남 사람들을 수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베트남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정착해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 쪽, 그리고 텍사스, 그리고
원래 이제 동남아 기후인데 상당히 더운 기후 출신들인데 시카고 되게 추운 기후입니다. 시카고나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네아폴리스 이런 곳을 가면 베트남이나 라오스계 출신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다 난민으로서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처음에는 난민으로 오니까 미국인들도 이거 조금 동양 사람 체구도 좋고 특히 동남아 사람들이라고 해서 약간 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은 이 베트남 사람들 상당수가 1세대 때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2세대부터는 자식에 대한 어떤 투자,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2세대, 3세대에 거쳐오면서 미국 주류 사회를 편입한 베트남 인구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아시아인 하면은 종종 중국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시아인이 무엇을 해도 약간 저거 중국 사람이야라고 오해받는 경우가 있지만은 최근에는 그런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했고 그래서 많은 미국 젊은 세대들은 특히나 아시아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다양한 문화권으로 인식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이제 많아졌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왜 한국인으로 사칭을 하지?로 생각하면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한국 여권의 어떤 신뢰성, 입국 심사할 때의 어떤 유리함 그리고 K컬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호감, 이미지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한국 패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재밌는 질문인데요. 지나가는 동양인 패션만 봐도 이 사람은 한국인일 거라고 이제 안 돼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입고 있는 패션의 특징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인들 눈에는 한국인들의 패션이라면은 독특하고 좀 인상적이며 다른 동양권 국가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지 않나.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의 패션은 약간 세련됨 플러스 단정함이 공존한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으로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패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폴리시드라고 정갈하고 그 다음에 put togeth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you look put together 이러면 되게 잘 가꾸어진 듯 잘 보인다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인데 또 어떤 영어적인 표현이 뭐가 있냐면 데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D-A-P-P-E-R이라고 데퍼라는 표현도 상당히 잘 차려입었다라고 하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런 영어적인 표현들을 많이 들어요. 미국인들에게. 그래서 이 표현이 왜 쓰였나 한국 사람들의 어떤 복장을 보면 이게 한국 사람들은 약간 단순한 듯한 옷을 입는 것 같아도 뭐 컬러의 배치, 핏,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진 경우가 많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신경 쓰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준대요. 그리고 당연히 K-POP 그런 문화 때문에 K-POP 아이돌과 비슷한 드라마 속 패션들이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반영된 모습을 보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옷 잘 입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지고 있고 빠른 트렌드를 수용하고 개성 있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옷을 화려하게 입느냐? 그건 아니죠. 좀 미니멀하면서도 좀 디테일하게 입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흰 티셔츠, 슬랙스 조합에도 실루엣, 어떤 길이, 주름, 단추, 가방, 신발, 심지어 우리는 우리 얼굴까지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깔끔하지만 뭔가 큐레이티드, 잘 스스로가 뭔가 스스로를 위해서 이제 잘 계산해서 뭔가 가꾸게끔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스타일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패션 인식은 어떤지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약간 일본 사람들의 패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좀 비슷하게 일본인들의 어떤 패션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하라주쿠 스타일이라고 있죠. 약간 좀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패션을 좀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 유학생들을 만나면은 한국 사람들하고 패션이 뭔가 틀려요.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을 뜻하자면은 약간 콜키하다고 하는데 약간 조금 기이하고 아르치라는데 기이하지만 뭔가 스스로 고유하게 어떤 추구하는 면이 보이기 때문에 예술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방가르드한 측면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방가르드는 실험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고정관념 비슷한 이미지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도쿄에 가시면 이제 그 도쿄의 스트리트 패션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독특한 개성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하이 패션 브랜드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죠. 그렇다면은 중국 패션은 어떤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중국인들 하면 약간 보여요. 뭔가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과 구별되는 중국인들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죠. 약간 옷 스타일
스타일도 우리보다는 그 이전의 스타일을 입고 있는 것 같고, 자, 머리 스타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잘 가꾸고 다듬는 어떤 그런 게 없어졌는데, 그게 지금은 자,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상하이, 베이징, 선전 같은 자, 그런 대도시 지역을 가면은 뭐 K-팝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 그런지 부유층도 많이 늘어났고, 뭔가 이제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어떤 패션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세련된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런 층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관찰을 보는데 되게 미국인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한국인들은 왜 공항에 비행기 타러 가는데 화장하고 그렇게 꾸미고 가냐고 라고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왜냐면 보통 미국 사람들은 편하게 긴 여행을, 한국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간단한 바지에 슬리퍼에 좀 편하게 왔다 갔다 라고 하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한국 대학교에 공부를 하면 가장 놀라는 게, 한국 대학생들은 화장을 한대요. 여학생들이 화장을 하고 되게 뭔가 정장 차림 비슷하게 이렇게 잘 꾸미고 학교를 공부를 하러 오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자기들하고 많이 다른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해주죠. 한국 사람들이 뭐 대학생들이 그렇게 꾸미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한국 사람인들에게는 이 패션이라는 게 단순한 옷이 아니고 뭔가 자신만의 어떤 태도와 자기 관리의 표현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리를 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거의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하나 보면, 인지적으로 자신들이 뭐 K-팝이나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봤던 그런 한국인들만의 어떤 패션, 머리 스타일, 그런 이미지들 있죠. 그런 각인된 그런 이미지가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라면 한국인이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약간 아방가르드한 면을 추구하는 사람 보면은 약간 일본인이고, 그보다 약간 그런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얼굴만 보고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눈에는 동양인들이 거의 이제 똑같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제가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구별하는 저만의 방법이 뭐냐면, 허리 숙여 인사하는 각도 있죠. 그래서 학교를 딱 다니면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가장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친구를 딱 보면 일본인 유학생이에요. 일본인 학생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 학생들은 한 15도 정도 안녕하세요라고 목례 비슷하게 인사를 하죠. 중국 학생들은 허리 숙여 인사 안 해요. 손을 흔들거나 뭐 하이, 악수를 하거나 그래요. 중국 학생들은 왜 목례를 안 하지, 허리 숙여 인사를 안 하지 하니까, 자, 문화혁명 이후부터 해가지고 허리 숙여 누구한테 인사를 하는 거는 어떤 계급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약간 부정적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화를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인들 문화에서는 허리 숙여 인사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동양인들 중에서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도 구별하는 방법은 어떤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편입니다. 미국인이 말하는 한국인처럼 생긴 얼굴은 뭘까요? 딱 보면, 자, 뽀얀 피부 있죠. 한국 사람들 피부는 되게 하얗다고 해요. 그래서 K-뷰티를 통해서 좋은 화장품을 써서 그런가 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한국 화장품들을 많이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편인데, 미국인들 인식에는 한국인들 남녀 모두 피부톤이 되게 밝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결점 없는 피부 표현을 추구하는 점이 되게 돋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한국 남성도 되게 깨끗하고 뭔가 그들의 정돈된 외모가 아주 훈해 보여가지고 미국에서는 되게 좀 잘생겨서 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V라인 턱이라고 하죠. 뭐 다 똑같이 우리가 생긴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조금 한국인들의 얼굴이 좀 갸름하다라고 좀 인식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인은 얼굴이 작고 좀 날렵하게 생겼다고 느끼기도 한대요. 그리고 이제 눈매가 좀 부드럽다고 하나? 좀 나이스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더 느낄 수 있겠는데, 어떤 메이크업하고 표정 덕분에 좀 중성적이고 부드러운 인상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이 한국인들이 좀 프렌들리하고 좀 젠틀하면서도 좀 패셔너블 하더라고 좀 인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도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어떤 태도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되게 예의가 바르잖아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동양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미국 사람들 앞이라고 해가지고 막 좀 주눅들거나 경직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프렌들리 하면서도, 우리는 나고 자랄 때부터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 발음을 교육을 받고 살아서 그런지 되게 좀 젠틀한 편이에요. 그리고 옷까지 좀 패셔너블하게 입으니까, 왜냐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 그렇게 패셔너블한 사람 많이 없어요. 뭐 일상생활에서 미국인들을 마주하면 보통 다 청바지에 어떤 티셔츠 하나 입고 뭐 스니커스,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인들은 상당히 패셔너블한 편이라는 이미지로 해석이 되겠죠.
한국인들에 대한 어떤 직장 내 이미지는 뭐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인들을 고용할 때 뭐 주는 어떤 평가 같은 거는 뭐 능력 중심, 뭐 태도 중심, 그리고 뭐 조직 문화, 적응력 이런 측면에서 좀 독특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미국 회사들이 말하는 한국 직원에 대한 대표적인 인식. 자, 첫 번째로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hardworking 하고 뭐 diligent, 근면하고 이제 성실하다는 그런 말인데, 거의 미국 모든 어떤 직장 상사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한국인들의 장점입니다. 근면 성실함.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한국인들은 어떤 일에 대한 뭐 책임감이 강하겠죠. 그래서 책임감 강한 한국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한번 했으면 그거를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주어진 일을 한국인들은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다만 9 to 5라고 하죠. 이제 그 9 to 5라고 하는데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하는데, 우리는 9시 출근이면 훨씬 전에 가서 일 시작 준비를 하고 5시 퇴근이면 5시에 칼퇴근하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많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인들이 조금 오버해서 조금 너무 일을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비춰지기도 한대요. 다른 말로 하면은 5시에 퇴근이면은 5시 전까지 할 일 정확하게 마무리해놓고 나가면 되는 건데, 굳이 왜 5시 넘어서까지 퇴근하지 않고 저렇게 남아있나? 자, 우리 입장에서는 할 일이 더 남아있어서 더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뭔가 상사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 상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대요. 왜 5시까지 마무리를 지어내지 못하고 굳이 남아서, 너 혼자 남아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느냐라는 인식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은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자, 한국에 대한 평가는, 자, 한국인들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하죠. 문제 해결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날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마 우리가 중고등학교 입시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시험, 입시 중심, 그리고 우리 환경 자체가 이제 빠른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자,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 한국인들은 지속적인 어떤 압박 속에서 뭔가 해결법을 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느껴서 그런지, 그래서 어떤 해법을 찾는 능력이 상당히 강하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한대요. 특히나 위기 상황이 오면은 아주 침착하게 대처하고 좀 디테일에 강한 그런 모습이 긍정적인 인상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뭔가 공동체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세 번째 말씀드리자면 한국인들은 팀워크를 지키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미국에서의 어떤 기업 문화에서 리스펙트풀이라고 하죠. 어떤 예의를 지킨다. 자, 이거는 뭔가 단순한 공손함이 아니고 조직 내의 어떤 내 상사, 동료,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과 어떤 조율 능력을 의미를 한대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상하관계, 역할을 받았을 때의 어떤 역할 분담, 그리고 어떤 공감적인 어떤 리액션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미국인 상사들 또는 미국 회사가 느끼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전적인 과제를 생각해 본다면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겸손이 미덕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나를 너무 드러내지 말라라고 우리는 배우지만은, 미국은 자기를 정확하게 나를 나타내줄 수 있는 게 어떤 미덕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국인들은 자신만의 어떤 PR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많은 한국 직원들이 이 성과는 뭔가 말하지 않아도 뭐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직장 문화에서는 자기 성과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좀 브랜딩하는 능력도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너무 자기를 보여주지 않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면은, 받아들이는 상대방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한국인이 좀 너무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이면서도 존재감이 약한 어떤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를 드러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상대방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표현 방법들도 알고 있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한국인들의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번아웃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대요.
그래서 적절한 워라밸이죠. 자, 워라밸을 조금 중시하는 자, 그런 문화로 갈 필요도 있지 않겠나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한국인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이 우리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의사 표현이 좀 조심스럽고 간접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의나 토론을 들어갔는데 뭔가 직설적이지 않고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는 태도 있죠. 우리는 듣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나중에 어떤 뭐 글이나 다른 걸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회의나 토론에서 자, 우리가 그런 정확한 답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지 않을 때는 미국 상사들이 때때로는 뭔가 좀 불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는 것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에서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 미국 회사에서 한국인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능력자, 어떤 실력자, 또는 예의 바르고 뭔가 조용한 문제 해결사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 미국 조직 문화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표현, 그리고 어떤 존재감, 나라는 존재감, 그리고 나를 어떤 브랜딩하는 그런 능력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를 적절히 잘 보완하시면 글로벌 리더로서의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인터뷰를 무조건 많이 하세요. 면접을 많이 봐야 면접을 잘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그 롤이랑 저랑 잘 맞아도 인터뷰를 잘 못하면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이 술술 나오게 인터뷰를 최대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업계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넷플릭스, 메타, 틱톡에서 다들 필요로 한 디지털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프로덕트 마케팅 그런 직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첫 단추가 힘들지 한번 들어가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impress everyone along the way.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면서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회사들은 좋은 인재도 많기 때문에 리퍼럴이 없이 들어가기 좀 힘든 구조인데 되게 열심히 리퍼럴 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링크드인을 항상 업데이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링크드인에서 연락이 와서 리크루터를 통해서 진행된 케이스고, 틱톡도 그렇게 진행된 케이스고, 메타는 제가 전에 다니던 스타트업에서 CTO 분이 나중에 거기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계셔서 저를 리퍼를 해주셔서 들어갈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하이어링 매니저가 제가 넷플릭스에서 일할 때 저는 인하우스 마케터였는데 거기 에이전시 대표님이 저희 팀 디렉터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만약에 에이전시라고 갑질을 하거나 했으면 그런 기회가 없었겠죠. 그래서 모든 매사에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취업 문화에서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미국은 되게 인사이동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어차피 너랑 나랑 스치는 관계고 너가 더 좋은 회사 가면 뭐 당연히 축하하는 거고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팩트인데 한국은 뭔가 다른 회사 간다고 하면 배신감을 느낀다던가 꼭 올 거 아니면서 인터뷰 왜 해?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퍼스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직장이고 자기 회사도 아닌데 그렇게 직원들이 더 좋은 삶을 찾아서 나아간다는데 그렇게 배아파하는 것도 좋지 않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PR 이런 거는 한국은 좀 주어진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좀 주도적으로 하기가 힘든 분야?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일을 잘하고 이런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할 때 돈 주는 대로 해야지 왜 너가 원하는 걸 찾으려고 해? 좀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더 능동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커리어를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고 그거를 좀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상 엔지니어들은 한국 분들 많거든요. 아무래도 되게 브레인 강국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마케팅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이어서 플러스가 됐던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왜냐면 제가 넷플릭스에서 한국 걸 담당을 하게 된 게 사실 들어갈 때는 한국 런칭할 계획도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원래 북미 쪽 디지털 마케팅 팀으로 들어간 거였다가 전 세계 런칭을 한다고 해서 제가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지원을 해서 그렇게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한국인이어서 도움이 된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당함? 똑같은 말을 해도 좀 주눅 들어서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이런 성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고 저는 STAR 프레임워크라고 하거든요.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리크루터는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적당한 예시와 적당한 컨텍스트를 주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태스크가 있었고 이런 액션을 내가 취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라고 좀 정리를 잘 해서 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좀 인터뷰 질문을 받았을 때 곧바로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상 인터뷰하는 사람들도 이거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STAR 프레임워크를 써서 이렇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그 듣는 사람도 인터뷰 피드백을 써야 되는데 좀 더 귀에 잘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바쁘고 인터뷰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피드백을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피드백을 쓰는데 말을 횡설수설하면 쓰면서도 얘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1, 2, 3번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노트 쓰기도 훨씬 편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얘 대화를 되게 정리해서 잘 말하는 친구네? 그리고 피드백을 줄 때도 깔끔하게 줄 수밖에 없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다른 거는 똑같은 거여도 회사마다 다르게 부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프로그래매틱 바잉, 어떤 회사는 디지털 마케팅, 어떤 회사는 그로스 마케팅, 어떤 회사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직군인데 사용하는 링곡을 다르게 말하면 되게 어색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에 대한 리서치를 좀 하는 거죠. 이 회사는 같은 걸 어떻게 부르는 회사인가? 그래서 만약에 퍼블릭한 회사면, 그러니까 주식 상장이 된 회사면 earnings call이나 earnings statement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2개를 많이 듣고, 적어도 한 2-3번은 듣고, 키워드, 이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렇게 하다 보면 특히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 회사가 지금 이 분야에 성장을 하려고 나를 여기를 고용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도 거기에 좀 더 충독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시안 여성이라서 힘들었던 점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백인 여성들과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엄청 치열하게 올라온 건데 그들은 조금 더 쉽게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치열한 걸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둥글둥글 좋게 좀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부분이라면 저는 넷플릭스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데, 거기서 약간 충돌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아시안 여성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뭐 게이샤의 추억처럼 정말 순종적이고 조용히 일만 하는 이런 느낌인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나댄다는 걸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백인 여성들이. 근데 오히려 백인 남성들 아니면 아시안 여성 매니저들 아니면 아시안계 남성 매니저들이랑 되게 잘 맞았어요. 오히려. 그리고 싱글맘으로서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틱톡에 취직된 거인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이혼을 하고 틱톡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때 마지막 인터뷰에 저희 프로덕트 부사장님이 해주신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냐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이혼도 했고 이런 얘기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 했고, 지금 이 회사가 너무 적절한 시기에 조인할 수 있는 것 같다. 난 지금 새 삶을 살 거고 내가 스트레스 받던 거를 인생에서 해결을 하고 지금 이 회사에 다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그것 때문에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힘든 점보다는 이거를 이미 싱글맘인 걸 뭐 힘들어해서 뭐예요. 그래서 이거 좀 잘 레버리지를 해서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잘 해온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진짜 페이스북에서 항상 말하는 건데 Strength Based Organization이라고 해요. 페이스북은. 그러니까 너가 잘하는 리스트가 쭉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못하는 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데드라인 지키거나 뭐 말 예쁘게 하거나, 이건 너무 기본이잖아요. 근데 내가 굳이 잘하고 싶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는 거를 굳이 억지로 잘할 필요는 없다고 믿어요. 페이스북은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서양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틱톡 가서 느낀 게, 틱톡 저희 부사장님이 해주신 얘기가 리더십 아니면 그런 커리어를 할 때 와인 통과 같아서 하나가 짧으면 그 이상으로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회사는 되게 동양적으로 움직이는 회사구나, 부족한 점을 찾아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거에 미치고 정말 깊게 들어가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렇게 AI 세대가 왔잖아요. 다들 중간은 해요. 왜냐면 우리 챗GPT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걸 80%로 잘하는 것보다 한두 개를 진짜 미친놈처럼 200% 잘하는 게 훨씬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존재감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동료나 상사에게 기억이 되려면 내가 어떤 식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일을 잘하고, 근데 그 일 중에서도
특히 정말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공통적으로 결론이 나오게 하는 걸 잘한다고 쳐봐요. 내가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가?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 난 이쪽으로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도 되지만 만약에 제가 엑셀을 잘해요. 근데 엑셀 할 때 짜증나요. 싫어요. 그러면 엑셀을 잘하는 걸로 기억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제품인데 뭐 가방이라고 쳐봐요. 가방이 가볍고 좋은 가죽이고 가격도 싸요. 그리고 뭐 이태리에서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4가지 장점이 있다고 쳐봐요. 여기서 내가 이 모든 4가지로 기억하고 싶은가? 이 가방이라고 했을 때 진짜 가볍지가 만약에 포인트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가방은 싼 가방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좋을지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모적인 것도 만약에 예뻐서 도움이 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뻐서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예쁜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은가?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히 어떤 분야는 예뻐서 해가 되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서 너 그렇게 예쁘고 본인이 만족하면 되는 거지만 사실 사회가 그렇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언니들이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야, 너 그렇게 예뻐서 너네 인더스트리에서는 플러스될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인더스트리에 계시면 조금 예쁜 거 톤 다운을 하거나 예쁜 게 중요하면 예쁜 걸 고맙게 생각해주는 필드로 가시거나 그러니까 이게 꼭 외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가 잘하는 게 있을 때 그 잘하는 걸 좋아해주는 분야, 회사에 가야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럼 그 강점을 고마워해주고 쟤는 되게 자기 의견을 잘 말하는 친구네? 너무 좋다. 이런 팀,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게 더 힘이 되겠죠. 사실 한국 회사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제가 인터뷰를 요번에 되게 많이 하면서 느낀 게 이런 문화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금 세대 교체가 안 돼서 그렇지 시키는 거나 잘해. 돈 주는 것만큼만 일해. 다들 이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래? 이런 문화에 도태된 사람들을 되게 답답해하는 청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바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옛날 세대에 맞춰서 너무 자신을 누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아이디 자체가 소라 언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동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세상에 진짜 똑똑하고 예쁘고 저기도 지금 예시 한 분 착하고 친구도 많고 진짜 소셜도 막 잘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근데 왜 회사 탑은 다 남자냐고. 그리고 K뷰티도 크리에이터나 직원들이나 소비자나 다 여잔데 왜 대표들은 다 남자냐고. 그러니까 좀 이런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미니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컨퍼런스를 가면 연사가 막 90% 이상? 어떨 때는 100% 남자일 때가 있어요. 그게 이상하고 역겨운 거라는 걸 아무도 왜 얘기를 안 해요? 전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최소한으로. 100% 남자가 있는 컨퍼런스 진짜 아니지. 제가 최근에 봤던 사진 중에서 무슨 한국 VC 관련해서 무슨 장관님이랑 찍은 사진 있었는데 장관님만 여자고 다 넥타이인 아저씨들인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나? 미국 같았으면 댓글이 엄청 달렸을 텐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VC에 있는 언니들한테 해보니까 야 원래 이래. 근데 제가 거기다가 다 남자네요 라고 쓰려고 했는데 언니들이 야 너 매장당해 하지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에서 잃을 게 없잖아요. 제가 한국 회사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정부기관이랑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수 틀리면 그냥 미국에서 회사 다니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회사 소속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거기서 열광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여자들한테 다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꼭 커리어나 육아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할까?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이거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할까? 일만 해야 되나? 아니면 운동할 시간도 없이 나를 꾸미고 나를 좋게 살 수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완벽하지 않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도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까, 예쁘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고, 먹는 것도 신경 쓰고, 뭐 화장품도 신경 쓰고, 옷 입는 것도 신경 쓰고, 뭐 좋은 친구가 되는 법, 좋은 인플루어가 되는 법, 뭐 좋은 보스가 되는 법, 이런 것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네, 완벽하진 않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많고, 그런 쪽에서 약간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좀 포지셔닝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국 청년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남의 잣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대에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30대 넘어가면 임신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만나는 그냥 오케이 별로인 남자랑 꾸역꾸역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애는 또 무슨 잘못이에요? 그렇게 사랑 없는 집에서 조건 맞춰서 대학 가는 것처럼 조건 맞춰서 결혼하고 이게 그렇게 행복한 삶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혼이 그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어차피 50%는 다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뭐 되게 제가 정말 한국 명문대 이런 데서 강연을 가면 다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해서 엑싯을 한 다음에 벤처 캐피털에서 조금 있다가 프라이빗 에퀴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질문을 한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근데 뭘로 창업하고 싶은데요? 세상에 당신이 solve하고 싶은 프로블럼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대답이 없거든요. 정말 간절하게 이건 꼭 고쳐야 돼 라는 게 있어도 창업이 힘든 건데 너무 how에만 집중하고 why는 생각하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한테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가지기 위해선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막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돼?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사회에서 해야 되니까, 너무 후진돼 가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에 좀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이런 걸 이루고 싶다, 좀 그런 뜨거운 마음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이 나이에서 뭐 실패해봤자 정말 길거리에 나앉진 않거든요. 정말 막 전 재산을 막 땡겨가지고 비트코인에 넣어서 망하고 막 이런 거 아닌 이상, 그리고 비트코인도 뭐 기다렸으면 지금은 잘 됐겠죠. 근데 막 좀 별것도 아닌 실수할까봐 되게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할 수도 있고, 꼭 막 창업이라고 거창한 거 아니어도. 그러니까 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좀 질렀으면 좋겠어요. 뭐 회사 원하는 드림잡이 있는데 회사 지원해봐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DM 보내봐요. 밥 먹자고 해봐요. 까일 수도 있는데 안 물어보면 평생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대학원이든 뭐든 내가 꿈이 있었을 때 지원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 근데 너무 고민만 하다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런 삶은 안 살았으면 좋겠다. 테라피를 많이 해요, 저는. 지금도 2, 3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출장 가면 캔슬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래도 1년에 그러면 20번 이상은 하는 거죠. 테라피도 많이 하고, 일단 너무 감정의 동요가 없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짜증 나는 건 짜증 잠깐 내고 넘겨야 돼요. 짜증을 낮추려고 하면 내가 뭘 싫어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 좀 신나잖아요? 왜 신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노티스하는 연습?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좀 정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귀랑 눈을 가만히 두질 않잖아요? 뭘 해도 무슨 뭔가 듣고 있고 유튜브를 보고 있고 뇌를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운전을 해도 통화를 하고 있고 뭔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 어제 이런 일 했을 때 진짜 기분 좋았었어. 왜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유라고 해서 꼭 차를 마시면서 막 글 쓰라는 게 아니에요. 뇌를 좀 쉬어주고 도파민 중독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 그게 요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산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혼자 아무것도 듣지 않고 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나 이번 주에 되게 신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되게 신났어. 왜 신났을까?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원하는 고객을 얻어서 즐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고객사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그걸 내가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신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예쁘게 만드는 게 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왜 신났는지 계속 고민을 해야지 난 이런 걸 잘하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일을 할 때 힘이 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노티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피드백도 저는 되게 많이 요구해요. 항상 저희 매니저한테 난 내가 뭐 잘하는지 아니까
내가 못하는 것만 알려주세요. 왜냐면 전 빨리 승진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못하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크리티컬한지 알려주세요. 승진할 때 정말 빨리 챙겨야 하는 게 뭘까요? 물어보고 그걸 제가 빨리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특히 잘하는 멘토가 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특히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랑 저 프로젝트 같이 해도 되나요? 이 사람이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잘 못하는 걸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니면 제가 발표를 못한다고 쳐요. 그러면 발표를 많이 해야 하는 프로젝트에 넣어주세요. 억지로 해볼게요. 그리고 발표를 하자마자 피드백을 주세요. 이렇게 내 매니저를 그렇게 활용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부분 잘하고 싶은데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매니저랑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나 보고서 좀 잘 쓰는 법 하고 싶은데 좀 좋은 예시 좀 모으고 있어. 도와줘. 한 다음에 그걸로 좀 공부를 하고 이제 내 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자, 내가 이거 써봤는데 너 되게 잘 쓰잖아 보고서 한번 이렇게 봐줄래? 피드백 정말 나 기분 안 나쁘니까 제발 해줘. 이러고 뭐 밥이든 술을 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서 성장하고 싶은지, 어떤 분야에서 성장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피드백을 빨리빨리 요청하는 것 같아요. 빨리 크려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게임 캐릭터예요, 인생에서. 내가 프린세스 메이커 3를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무슨 경험을 쌓고 뭘 잘해야지 뭐가 되는지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에서 남들이 야, 너 이것 좀 잘해봐 했을 때 난 그거 잘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용기도 필요해요. 꼭 남들이 너 정도면 이런 거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했을 때 난 굳이 그 분야로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했을 때 용감하게 노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실패든 안 좋은 피드백을 들었을 때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만약에 제가 이혼을 해서 변호사비를 많이 쓰면서 비싸게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더 부자가 돼서 더 나이가 들어서 이혼을 하면 더 많이 잃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밖에 안 써서. 그렇게 생각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릴 때도 이 힘든 일 내가 대학생 때 자소서 쓰면서 풀면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피드백을 주는 거는 애정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정말 다 못하는 애고 정말 비기 싫은 애면 말도 섞기 싫거든요. 근데 애정이 있고 이 사람이 다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은데 장점이 많은데 이거 한두 개만 고치면 더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피드백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피드백을 받았을 땐 처음에는 일단 감사합니다. 이거를 제가 노력을 해서 고치겠습니다를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보여주기 식으로 예를 들면 너 자꾸 데드라인 왜 놓쳐? 이거 가지고 피드백을 들었어요. 그럴 경우는 앞으로 더 일찍 제출을 하면서 아니면 프로젝트 하면서 7월 1일 데드라인인 거 알고 있고 매주 프로그레스를 주는 거예요. 7월 1일 데드라인 맞출 수 있습니다. 예상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오버 코렉트를 하면 얘가 내가 준 피드백 되게 잘 들었네? 기특하다. 이렇게 되는 수가 있죠. 근데 또 반대로 모든 사람의 피드백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는 분야랑 다른 분야에서 있는 사람이 피드백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 굳이 잘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결론을 내려서 이걸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것 때문에 자존감 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 어딨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엄청난 기업인들도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고 정말 강한 사람은 자기 단점, 자기가 잘 못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시키는 게 위너죠. 본인도 즐겁고 하기 싫지 안 하게 되고 못하는 걸 안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죠. 이게 사실 이런 좀 노가다라는 말로 뭔가 비하가 되고 뭔가 가치가 낮게 보이지만 이게 외국 선진국에서는 정말로 이런 직업들이 연봉도 수익도 높고 사회적인 인식도 좋다고 합니다. 사실 보통 이제 뭐 공부 안 하면은 이런 일을 한다. 뭔가 이런 게 사실 뭐 드라마 예전에 막 대사에나 뭐 그렇게 나올 정도로 좀 인식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선진국은 오히려 뭐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화적으로 좋은 것 같고 제 채널에 그 용접공이 작년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출연 이후 한 달 이후에 그 호주로 진짜로 내가 이 기술로 그냥 호주에서 사는 게 어떨까? 왜냐면 유튜브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뭔가 외국이 더 대우가 좋다. 뭔가 이제 수익적인 부분도 그렇고 인식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통화를 또 했습니다. 정말 어떤가? 지금 한 이제 1년이 다 돼갈 것 같은데 정말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은 거기서 평생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해줬고 어떤 점이 좋았냐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똑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똑같은 노동을 해도 확실히 한국보다 조금 더 인정을 해주는 이제 급여적인 부분, 페이적인 부분도 훨씬 더 높았고 그리고 그 문화 자체가 일단은 약간 꼰대 문화?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러니까 진짜로 거기는 한 70대 기술자 분들도 굉장히 존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위아래가 있는 문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나이가 많으면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물론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현장에서 좀 불필요하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용접공은 한국에서는 제일 어리니까 늘 막내였던 거예요. 막내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빨래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뭐 약간 그런 서름이, 이게 근데 당연한 건가 뭔가 이런 조금 뭔가 갈증이 있었는데, 진짜 호주를 가니까 너무나 그냥 평등한 기술자 한 명으로서 나를 존중해주고 뭔가 이제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느끼면서 아 이건 돈을 떠나서 그냥 기술자로서 일하기에 너무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지금은 또 그렇게 최대한 거기서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일단 유튜브에만 쳐봐도 호주 하면 타일 뭔가 이런 게 연관 검색어로 많이 나왔거든요. 호주에서는 타일공이 한국에서랑 지금 똑같은 일을 했을 때보다 진짜 좀 월등히 높은 수익을 가진다고 해서 실제로 요즘에는 진짜 한국 분들이 진짜 거기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려고 가시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접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에서 그렇게 뭔가 이제 기술력이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지금 그런 기술로 되었고, 뭐 청소 같은 직업도 사실 호주에는 또 청소 직업도 굉장히 또 활성화가 또 나름 이렇게 또 전문직으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직업군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거는 뭐 누군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생활이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제 채널에 나온 그런 친구 보면은 정말 호주가 더 잘 맞는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이 현장 이런 문화가 한번 자리 잡힌 문화가 쉽게 빠르게 뭔가 이렇게 뭐 유튜브가 조금 나온다고 해서 팍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지금 그 고유의 그런 문화가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꼰대 문화 이런 게 조금 싫거나 뭔가 그런 게 좀 안 맞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해외 외국을 가서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거기는 진짜 뭐 70대 할아버지 기술자랑 친구입니다. 뭐 프렌드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맞는 사람들은 오히려 해외를 가서 뭔가 또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근무 시간이나 뭐 이런 것도 한국은 막 엄청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그렇게 좀 압박 좀 당하는 그런 약간 좀 프레시를 당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다면은 일하는 건 조금 더 여유롭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게 뭔가 그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일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조금의 그런 여유로움이 더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런데 좀 더 막 자연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 끝나고 막 해변가도 가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문화적으로 거기는 그냥 그런 게 이제 그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고, 저희는 또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나는 한국에서 꼭 안 살아도 되고 진짜 해외 가서도 괜찮은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평생 안 하고 또 안 맞으면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또 제 채널에 또 반대로 호주에서 타일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또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은 호주에서 생활이 돈도 잘 벌고 한데 또 그냥 또 좀 고향이 그리운 또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갔다가 또 거기서 호주에서 타일을 배워서 또 한국으로 와서 또 그 기술이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내 가슴 속에 뭔가 해외에서 한번 기술을 배워서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솔직히 저는 제가 해외에서 뭐 살아보지 않았고 뭐 잘은 모릅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근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국민성 자체가 좀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사실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외국이나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뭔가 타지에서 뭐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지만 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뭔가 거기 적응도 해야 되고 엄청난 또 노동을 견뎌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좀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예의가 바른 점이 또 굉장히 또 좀 외국 가서는 오히려 또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약간 뭐 하이파이브 하고 이런 문화라면은 우리는 보통 이게 인사를 이렇게 딱 90도로 하는 게 보통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해외에서는 또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보통 직군을 좀 꺼려하고 인식이 안 좋은 게 사실 저는 복지적인 부분 그런 게 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정성이라던가 뭔가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책을 쓰면서 그리고 또 호주 또 용접공 친구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그런 또 뭐 연금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런 복지적인 부분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잘 갖춰져 있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지 않은가. 내가 기술을 제대로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좀 노후까지 그렇게 이 기술로 삶을 이끌어 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또 하나의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몸 좀 쓰면 어때? 라는 책을 썼습니다. 솔직히 저는 20대 때부터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뭔가 또 책을 많이 봤는데 책을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게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가 그 당시에 막 주식이나 재테크, 코인 막 이런 게 붐이면은 그런 이야기들로 쫙 깔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고 좀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정말로 있다. 이런 메시지는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몸 좀 쓰면 어때라는 책을 쓰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저는 또 이런 열연남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진짜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기회는 있다. 그리고 또 제 책의 부제가 스펙은 없어도 기회는 있습니다입니다. 사실 저는 정말 운동선수 출신에 스펙도 없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노동을 통해서 제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도 몸 좀 쓰면 어때?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그런 현장 기술직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